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외환위기 때 한번 그랬고요. 거의 뭐 제일 지금으로서는 제일 괜찮은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완화 스탠스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사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유동성 강세가 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금리를 미국의 이제 침체라는 게 확인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직은 좀 멀었다는 거죠. 예, 기껏해야 올해 말이나 조금 더 가면은 내년 초나까지 이제 아직 올리는 모드를 지속해 나갈 텐데요. 그 올리자고 야 이거 벌써 침체네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조금 플랫하게 옆으로 조금 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옆으로 얼마나 길까 하는 부분. 예, 높은 금리를 오래 부담하면 할수록 이제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한 것은 경제에 참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이제 0%대 금리가 오면은 사람들은 그 자원의 배분을 지멋대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하는 데 대한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조금만 있어도 그렇고 그래서 막 투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경제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금리가 이 정도 뭐 10년짜리 금리가 뭐 4.0 국채만 하더라도 4.3 뭐 그다음에 정책 금리가 5% 미국 기준으로요.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자원을 배분할 때 손 떨리거든요. 야, 이거 펀딩 코스트가 7%씩 나오는데 이러면은 신중하게 자원을 배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조금 높으면서 한 2, 3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한 2년 정도 흘러가게 되면 경제의 자원 배분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경제가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건전한 기반 하에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3년이나 5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좋은 국면입니다. 지금 주가도 좋은 국면이고 한데 이제 내가 6개월이나 1년 보고 막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보다는 물가나 안 그러면 경기나 이런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보시지 말고 조금 한 6개월 정도 연장되는 측면에서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잘못 타이밍을 잡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상반기에 사실 연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근데 안 왔네? 그래서 사야겠다고 막 샀더니 다시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벌써 한 13, 4% 올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오르고 종목은 뭐 괜찮은 거는 5, 60%도 뭐 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그래서 겁이 나서 뭐 곧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막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뭐 이제 추가로 보면은 특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한 2, 3개월 내에는 대충 다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반대로 이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박살이 났잖아요. 거의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사실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박살난 적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위기 때 한번 그랬고요. 네. 그때는 뭐 30%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때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그때는 이제 폴 보커가 지금보다는 훨씬 물가에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금태환도 풀었던 때였고요. 맞아요. 달러 패그도 뭐 풀고 뭐 이랬던 때에 있어서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거기다 원유 쇼크까지 닥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를 잡으려고 진짜 폴 보커가 그때는 경제를 희생을 했습니다. 경제를 희생을 해서 이제 그걸 잡았고요. 지금 국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물가를 잡는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물가 연동 국채라고 있는데 거기 만기가 3년, 5년 뭐 남은 것들을 보면요. 불과 지금부터 한 1년, 2년 후만 보더라도 거기에 나타난 기대 물가 상승률은 2에서 2.5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기대 물가 상승이 사람들이 다
1년, 2년 동안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영속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70년대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폴 워커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은 10%야. 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경제를 희생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장기 기대가 이미 뭐 2에서 2.5 사이이기 때문에요. 실물 경제를 완전히 박살 희생하면서까지 물가의 기대 상승률을, 물가 기대를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2에서 2.5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길어야 내년 초 정도 같으면은 거의, 그 금리 부분은 거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뭐,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거의 뭐 제일 지금으로서는 제일 괜찮은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한 달 전에도 이제 채권 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맞아요, 네. 그러는데 이게 내년 1분기를 봐야 될지 지금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의 고민인데요. 네. 예, 뭐 그 차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프로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도 크니까.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채권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채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되고 뭐 이런 적이 한번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보통 플러스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돌아서게 돼 있고요. 지금은 또 쿠폰 소위 말해 이자 자체가 일드 자체가 회사채는 뭐 거의 5%에 네.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일드가 커버를 해요. 1년 동안 5%를 주니까 예, 가격이 5% 떨어지더라도 0%이니까요. 맞아요.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일드가 낮은 게 급난 게 그거이거든요. 일드가 0% 같으면 가격 좀 떨어지면 바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은 이자 주는 것 자체가 한 5%로 가서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요. 채권 가격이 5%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가 3년짜리로 치자면은 거의 뭐 1에서 1.5%포인트가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럴 예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산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날 것 같고, 펀드 매니저는 해외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한 10월 달 정도 이야기를 했구나. 그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년 초 정도 아마 채권 펀드를 들면은 두 자릿수 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예. 뭐 두 자릿수일지 한 자리 높은 수가 나올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채권 쪽은 뭐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기채 뭐 10년이나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 4.23%를 딱 찍고 지금 최근에 빠르게 내려가지고 3.7%, 6%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수익이 났을 것 같긴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좀 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1분기까지도 뭐 여기 채권은 원래 기관들이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보가 새로이 반영되면은 단번에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4.3을 가가지고 여기서 뭐 4.2, 4.1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야, 이거 뭐가 변했네 하면은 바로 그냥 한 3, 40bp가 뭐 한 2, 3일 만에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물가가 픽아웃을 했다. 뭐 이제 금리 부분도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된 순간 바로 이제 반영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 하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이래서 조금은 이제 너무 반영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회사채나 이런 거는 아직 자금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급속하게 네. 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회사채 우량 등급이나 뭐 한전채나 이런 거는 뭐 한 30bp 정도 떨어졌죠. 40bp.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레벨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예. 특히 한전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물량 요인이 되게 크죠. 이제 올해 물량을 되게 쏟아 놓으니까 수급 요인에서 이제 금리가 매크로 요인보다는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꼭 미국 금리만 우리가 미국 국채를 살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기회를 찾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간에 뭐 약간 좀 시장의 불안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채권 쪽에서 자산 배분 어느 정도 하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채는 이제 먼저 빨리 반영해서 내려갈 겁니다.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안 좋아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이제 대출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고 한 3개월 정도는 뭐 이래저래 견뎌나가면서 자금을 메워놨는데 이제 더 못 견디면 이제 손드는 곳들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한 3개월 지나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 초니까 우리나라는 뭐 내년 초에도 여전히 자금 시장에 뭐 언제 지금은 초반에는 모든 기업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괜찮은 기업들은 솔벤트한 기업이죠. 건전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 자금을 구해갈 거고 이제 건전성이 없는 인솔벤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이제 힘들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져서 내년 초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좀 자금 시장이 여전히 내년 초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뭐 채권은 그때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는 충분히 살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에 봐야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게 멀리 나온 것 같은데. 내년 1분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뭐 회사채 우량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하여튼 여하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만일 정기예금 1년짜리 하고 뭐 예를 들자면 한전채 3년짜리가 어느 게 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기예금 1년 되면은 1년 후에 또다시 리발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한전채 같은 경우는 픽스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1년 뒤에 이제 한전이 이제 좀 수익성이 좋아져서 금리가 떨어지고 물량을 덜 발행해도 된다. 지금 많이 발행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발행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발행 물량이 떨어진다 하면은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때 팔면은 지금 뭐 5.4% 플러스 가격 상승분 하면은 그런 옵션까지 생각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기예금 1년짜리가 아주 인기가 좋은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3년짜리 우량 회사채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건설사도 문제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느니 사실 최근에 또 환율이 빨리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공격적으로 올리기는요. 예, 대충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많이 낮으냐?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실질 금리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올해 5에서 5.5 사이, 뭐 이 정도 보지 않습니까? 5% 되니까. 미국보다 낮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우리나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명목 금리를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물가 오르고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는 미국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금 사정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스무스하게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 그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물가도 피크아웃 했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오히려 물가보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이 1,430원 이럴 때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렇죠. 예, 저 조금만 그래도 끔찍끔찍 놀래거든요. 그런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200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뚫고 내려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도 많이 줄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뭐 또 금리를 많이 인상해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금리를 많이 인상하면 채권 시장에서도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짚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 3번 이야기, 뭐 그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채권 매니저들이 한 2번 정도 크게 틀렸습니다. 올 3, 4월 정도에 한 번 틀렸고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 예상하고 한번 확 빗나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9월, 10월 정도, 그때 한번 또 베팅을 했거든요. 여름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 금리 한번 베팅을 했다가 그때 한번 완전히 한번 치솟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때 한번 또 당하고 해서 2번을 당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3번째인데, 저는 3번째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